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퀴즈는 근데 여러분, 근데 퀴즈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학습을 위한 어떤 수단이지, 여러분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방식에 계속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불시 학교에서 수행평가라든지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신 시험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아주 단순한데 뭐냐면, 알아. 이게 뭔지. 근데 기억이 안 나. 못 써. 이 차이거든. 그래서 그 디테일에 대한 꼼꼼함을 추구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한테 다 어려운 부분인데, 연습하면 늘어. 얘들아. 퀴즈를 많이 치면 퀴즈를 잘 보게 돼. 그래서 퀴즈를 일부러 쳐주는 거야. 나중에 학교 가서 잘하라고. 여기서 퀴즈 100점 맞아서 뭐 하겠냐. 이거 아무짝에 의미가 없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얻어가겠다라는 생각.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시간 낭비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번 주는 점수 공개는 안 할게. 집으로 안 보낼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절반 이상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퀴즈 나는 뭐 나올지 그냥 다 알려줘. 그리고 그거 그대로 그냥만 쓰면 되면 변형하고 자시고도 없어. 그래서 다만 어떤 것들은 그냥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걸로 안 되고 정확히 그걸 쓸 수 있어야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위해서 꼭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 이제 비문학 지문 제재들을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지문을 같이 풀면서 다뤄갈 텐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는 한 두 가지. 하나는 구조적인 독해를 매시간 연습을 할 거고, 그것과 함께 갈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가자. 새로운 건 배워가고 알고 있었던 건 정리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볼 텐데, 이 책은 골라놓고 공부하면서 선생님도 강의 준비하니까 책이 진짜 괜찮아. 잘 만들어진 책인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모든 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목차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재에 몇 페이지 지금 피냐면, 여기 목차 있는데 펴봅시다. 차례 보면 주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총 5개의 주제로 크게는 나눠져 있어요. 인문. 그죠? 인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사회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 경제랑 경제 이외의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경제 부분이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주차긴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 이 부분은 그래도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도 아주 어렵지는 않고, 근데 예술 같은 경우에는 예술이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과학이나 다른 지문과 같이 융합돼서 나오거나 심지어는 문법과 연결돼서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물화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영역이 있어서 영역들은 딱 이렇게 보면 되죠. 올해 비문학 나왔던 게 뭐겠어요? 올해 변증, 그러니까 영역으로 치면 어딘겠어요? 아니 말고 과목의 단원 영역이 어디냐고. 인문이지, 인문. 철학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경제 나왔고, 또 기술, 공학내기 나왔죠. 그래서 세 개 영역이 뭐 요 정도인데, 최근에 또 많이 빈출되는 영역들이기도 하고, 왜냐면 학생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쉬운 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드릴 필요가 있나. 쉬운 거 여러분 잘 풀면 그건 안 할 생각이고, 어렵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좀 익혀가는 데 목표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사상을 2번이나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이 좀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랑 문제 같이 풀어보고 잘 하시면 사상 건너뛰고 경제로 그냥 넘어가서 경제나 사회 영역을 좀 더 꼼꼼하게 볼까, 오답률이 좀 높은 영역을 그렇게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하신 거 48쪽까지 원래 공부하셨어야 됐는데, 일단 뭐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어디로 보시냐면은 쭉 건너뛰셔서 4장 독해력 강화 영역별 실전 훈련인데 78쪽 피십시오. 78쪽. 자, 모든 공부에 있어서 목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만 한번 봐도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돼. 제목 내가 한번 읊어봐 줄게. 위에서부터. 첫 번째 영역이 인문이라고 했어. 인문 영역에 들어간 거 보자. 1번 동양윤리 사상. 동양윤리의 출발 유교나지. 유교 알면 끝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성리학과 실학. 근데 무슨 얘기야? 중국 거 하나, 우리나라 거 하나. 이렇게 알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럼 동양처럼 끝났다. 그 다음에 서양윤리 사상. 서양윤리의 출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근대지. 경험론과 현상학. 이 말들을 그냥 들어보면 돼. 아, 경험론이라는 게 있고 현상학이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현대철학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딱 툭 던지는 질문. 서양 윤리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셋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어려울까 애들이? 현대 철학. 맞아요. 현대 철학이 제일 어려워. 현대 철학이 좀 이해하기 제일 힘든 주제들이 좀 생소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다음에 자 그럼 이거 다 보면 뭐야? 인문은 끝난 거야. 인문은 이게 거의 다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 다음에 사회. 자, 1번 경제. 합리적 선택. 경제 문제와 합리적 선택. 두 번째. 시장 경제 원리. 대표적으로 수요 공급 원칙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3번 보면은 국민 경제인데 자, 물가하고 금리 나왔다. 금리. 요거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금리 부분 때문에 문제 많이 틀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5번에 자, 이제는 단위가 자, 1번과 2번은 뭐야? 경제의 원리를 다루는 거였어. 다시 머릿속에 체계를 만들어 경제 문제와 합리적 선택. 이거는 근본 원리야.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되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가정 위에 경제학은 세워졌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라는 게 형성이 돼. 이거는 가장 추상적인 글들이야. 그런데 그를 바탕으로 밑에 보니까 어때? 결국 국민 경제와 국제 경제라는 건 뭐겠어? 국내의 문제와 국외의 문제. 국제. 국가 간의 경제냐? 국가 내의 경제냐? 끝났어. 이게 체계를 머릿속에 잡는 관점이야. 그러면 국내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의 대표적인 얘기는 물가하고 금리만 알면 된대. 다른 거 더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그렇지만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뭘 아는 거야? 경제 다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기초를 잡는 거야. 그 다음에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환율과 무역 얘기가 나와. 무역 얘기면 항상 뒤따르는 게 비교 우위야. 뭐 이런 개념 같은 거를 가장 기초적이지만 확고하게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거기서 약간씩 응용이 됐을 뿐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아. 아, 경제는 이렇게 생겼구나. 다음으로 갑니다. 정치와 법의 세부 주제들을 딱 봤을 때 두 개 키워드만 딱 눈에 보이면 되는데 뭐와 뭐겠어? 법. 또 뭐 키워드가 보여?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 이렇게 만드는 법들을 좀 보여주는 거야. 어떠니? 좀 보이는 거 있니? 지원은 어때? 여기 정치와 법에 있는 세부 목차 어떻게 구획이 좀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다시 제목으로 바꿔봅시다. 제목이 뭐야? 정치와 법이지? 법치주의는 법을 소재로 다루는 어떠한 주의나 사상 이념에 대한 이야기일 테니 그럼 뭐가 뭐랑 묻는다는 거야? 정치 이꼴 민주주의라는 거지. 지금의 화두에서는 정치 문제는 다 어쨌든 민주주의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다 갈래가 나오게 돼 있어. 정치와 법이라는 건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생의 바바리안들. 저기 막 몽골 막 이렇게 평원을 누비면서 막 어떤 전투 부족이 살아. 걔들끼리 살아가는 인생의 뭐 어떤 돌아가는 역동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살아있는 날것 그대로의 이야기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용어에도 가깝고 걔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어. 왕도 세워지고 제도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법 기틀을 갖추었네. 마치 중국의 뭐 황실을 갖춰놓고 딱 체계가 잡혀진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어. 이때부터는 법이야. 국가가 세워지면 법이고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의 문제. 자, 3번 사회문화 부분으로 내려가 보면 그리고 정치와 법에서는 여러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정치와 법의 관계를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정치와 법 그리고 밑에 나오면 또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정부 형태와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주제가 딱 나오는데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법은 사법이겠고, 그죠? 정치는 이게 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다 내포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더 큰 의미에서 정치라 하면 의회와 입법 기능에 더 가깝다. 왜? 민주주의. 얘기 다시 해볼까? 민주주의의 꽃은 뭐야? 민주주의의 꽃이 뭐야? 야, 민주주의 꽃이 정치가 다시 나올 리가 있겠냐? 정치.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시켰냐면 정치라는 영역을 크게 봤을 때
그 안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 한 가지만 알면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다른 것도 많아. 근데 민주주의를 지금 얘기했단 말이야. 이 민주주의의 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점점 폭이 지금 어때? 좁아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는데 바로 투표예요. 이건 끝난 거야. 다 알았어. 더 알 필요조차 없어. 저게 다야. 이게 끝이라고. 투표 나왔으니까 투표의 원리와 방식이 제법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투표 방법 더 좁혀보면 투표 중에서 응? 비밀? 투표 여러 가지 원리들 중에서 비밀 투표는 조금 포괄적이고 투표하면 그냥 바로 떠오르는 더 핵심적인 키워드 우리가 대선? 그것도 이제 예시지. 또 직접 간접 형식도 좋아. 투표의 원리 가장 본질적인 원리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게 중요해져요. 다수결의 원리의 장점은 뭐야? 최대다 최대고 공리주의 얘기고 다수결의 원리 이거의 가장 큰 이득이 뭐야? 다수결하면 뭐가 좋은 거야? 반발이 낮아진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다수결을 왜 하니? 다수결 왜 해? 언제 할 것 같아? 정해야 될 때.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 정해지고 있을 때겠지? 왜 안 정해지는 거야? 의견이 다르니까. 그렇지. 의견이 다르니까.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의견을 정하는 방법이야? 인원이 많은 쪽에. 그렇지. 인원이 많은. 즉 다수의 원리를 따르는 거야. 즉 다수에 의한 결정 논리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하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여기서 모든 비극과 모든 이득이 다 생겨나. 그 소수가 억울하다 얘기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소수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매우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의사결정 방식에서 다수결과 대칭되는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지만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의사결정 방식이 뭐겠어? 만장일치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투표를 한다는 거는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거야? 아닌 거야. 만장일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 구성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 이거는 어쩌면 상식이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이 과목을 배울 때 가장 크게 하나의 얼개를 야, 이걸로 끝난 거야. 다 알았어. 자, 내가 또 얘기해 줄게.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 지금 구조화 시키는 건데 구조화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뼈대를 추려내는 작업이라고 그랬어. 모든 걸 다 알자는 게 아니야. 핵심 줄거리라는 거지. 자, 우리나라 역사 짧게 설명해봐.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 짧게 요약해봐. 선사시대. 좋아. 삼국시대. 계속 가봐.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끝났네. 이 정도 추리면 됐어. 이렇게 알는 거야. 이게 구조화야. 알겠어? 그 안에 살을 붙이는 걸 생각하지 마. 근데 우리가 어떤 영역 가면 되게 힘들어하는 예를 들면 문과 갈 친구들이 과학하면 어려운 얘기 체계가 안 잡혀 있어. 그래서 이게 다 어려운 거야. 근데 체계를 좀만 잡으면 돼. 전혀 어렵지 않거든. 그럼 이과 친구들의 입장에서 자, 문과 애들이 이만큼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과 전공을 해도 자연계열 가도 야, 정치화법의 핵심은 정치는 일단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끝났어. 여러분들이 걔보다 더 잘하는 거야. 어차피 걔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디테일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근데 이걸 하나 그냥 그리면 여기서 끝났어. 더 이상 다뤄지지 않아. 자, 와 마찬가지로 이 얼개를 잡아내는 것.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머릿속에 도서관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도서관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받아들일 거야. 근데 그 책을 정리할 수가 없어. 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체계가 없는 거야. 그럼 그 체계란 건 뭐겠어? 기본 틀은 또 암기해야 될 내용들인 거야. 암기하든 익히든. 그렇죠. 요게 또 다음 주 이제 퀴즈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내려가 볼게. 이해하면 암기할 필요 없어. 근데 암기 조금 해야 돼. 복습은 해야 되지. 그러면 사실 이해가 되거든. 자, 사회문화 부분 내려가 볼게.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사회조직 이론, 사회불평등 취약계층, 현대사회 변화 정보.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키워드가 두 개가 섞인 거야. 하나는 뭐야? 사회. 하나는 문화. 자 여기서 질문해본다. 좀 어려운 건데 내가 물어볼게. 지성아, 사회가 뭐니? 구성원이 집단을 이루어서 같이 지내는 그런 공동체라고. 그 정도면 상당히 준수하게 잘 설명했는데 선생님은 조금 더 응용해볼게. 국가랑 사회는 같으니 다르니?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사회가 국가고 국가는 사회야? 이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야? 둘이 동치라고 얘기하는 거지. 필충이 돼야 돼. 사회와 국가는 같나 다르나? 다시. 사회와 국가, 사회는 어때? 같아 달라? 다른 것 같아? 뭔가 다른 것 같다는 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얘기네. 사회와 국가. 국가는 사회에 속한다. 지금 둘은 얘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한 거야? 그게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포함 관계. 부분집합은 그 포함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포함의 관계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국가가 사회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국가가 더 큰 단위라고 얘기한 거지. 거꾸로 얘기했어? 사회가 더 큰 단위라고 했어? 그러면 국가보다 작은 사회는 어떻게? 그건 없나? 자, 여기서 지금 질문 하나. 사회라는 개념이 국가를 포함한다. 참일까 거짓일까? 거지? 여기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지? 즉, 국가가 사회를 포함하는 경우도 존재하는가? 즉, 사회의 범위가 어떠한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는 포함관계라고 설명하려고 했어. 어땠어? 국가와 사회의 차이점? 사회가 국가를 이룬다. 사회가 국가를 이룬다? 그러면은 사회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한다는 얘기네. 오케이. 뒤에. 자, 그리고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 좀 내가 알려줄게. 둘이 얘기한 거는 정확히는 비교가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걸 다루는 건데 너희들이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내가 좀 정리를 해줄게. 이거 사실 얘들아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거 대학 가서도 사실 이걸 제대로 배우는 애들이 거의 잘 없기는 한데, 그래도 알아놓으면 되게 좋을 거야. 왜? 결국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문제들은 고등학교 학생이 풀 때는 그게 되게 어렵고 생소한데 대학을 다니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학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고 쉽게 풀리거든. 그러니까 좀 어려워 보여도 그걸 좀 익히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국가하고 사회를 선생님이 지금 비교해보라고 했어. 비교하라는 건 뭐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라는 얘기고 지금 차이점 쪽으로 가자 이 얘기야. 그런데 국가와 사회가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건 뭐야?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즉 A와 B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과 A와 B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작업이야. 달라.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 내가 둘의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얘가 얘를 포함해요 라고 얘기한 건 정확한 답이 돼? 못 돼? 못 되는 거야. 이게 면접 같은 거야. 자, 예를 들면 서울대 면접이었어. 승리가 지금 면접 보러 왔어. 교수님이. 국가와 사회가 뭔가 한번 비교해보게. 국가는 사회에 포함됩니다. 혹은 반대입니다. 라고 이제 본인이 답변을 얘기를 했어. 그럼 본인이 얘기한 건 내가 다시 물어본다. 자네가 지금 얘기한 건 뭘 얘기한 건가? 라고 얘기해.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저는 지금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그지? 내가 물어본 건 뭐였나? 국가와 사회를 비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물어보지. 자네는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금 얘기한 건가? 라고 하면은 아니요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은 되게 명료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게 문제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차이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밑에서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문장이 나왔어. 이거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쪽 포함이든 다 둘 다 필요조차가 없는 말이야. 왜? 문제의 의도에 맞지 않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명료함이야. 그래서 그게 왜 애초에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내뱉은 말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생각이 얼만큼 날카롭고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야. 뒤로 넘어가 볼게. 사회와 국가 비교할 수 있겠어? 차이점만 한번 가볼까?
자, 비교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우리 요새 그 아이돌 뭐 어디가 인기 있냐? 요새 누가 인기 있어요? 방탄? 방탄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방탄 해도 돼? 나 방탄밖에 잘 모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룹은 다른 그룹 아닌가 싶어서. 방탄이랑 또 하나만 더 내봐. 그게 뭐야? 에스파인가? 에스파인가? 에스파. 둘을 비교해 볼까? 둘의 차이점은? 남자 여자 그룹이고 남자 그룹, 여자 그룹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둘의 뭘 비교하는 거야? 그지? 차이점이긴 한데 성별을 비교한 거야. 그게 비교의 기준이거든. 이 범주가 도출이 돼야 돼. 이 속성을 비교할 수 있는 범주가 도출이 돼야 돼. 그걸 이제 우리가 둘의 대상이 비교. 그러면 사회와 국가를 비교한다,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상위 기준이라는 게 도출이 돼야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서 드르륵 돌아가야 되는 거야. 둘을 동등하게 딱 놓고 사회라는 국가, 사회라는 단어와 국가라는 거, 스테이트하고 소사이어티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 자, 일단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에 비해서는 법이나 제도 따위의 조직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의 무리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인들이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옛날에는 개인이 있었고 국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이렇게 둘밖에 없었어. 자, 14세기에 루이 14세, 뭐 프랑스에 절대 왕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때는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하잖아, 그지? 그리고 개개인의 시민들은 있었지. 근데 그 시기에는 사회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사회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개념에 사회라는 것에 시민자가 붙어서 시민사회 이렇게 되는데, 즉 사회는 시민이 있어야만 형성이 될 수 있는 용어야. 따라서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와 가치를 지닌 존중받는 개인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집합을 우리는 사회라고 불러.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이것도 하나의 사회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 자, 여기 있는 지금 우리 한 8명도 이것도 하나의 우리 사회야,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할 수 있어. 자, 이것도 국가야. 틀린 말이야, 이거는. 국가는 성립의 조건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국가의 3요소가 뭐야? 토지, 영토, 주권이야. 그러니까 토지, 영토, 주권. 미안. 자, 일단은 영토, 그다음에 국민, 그다음에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이건 아닌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회라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지. 그래서 이렇게 국가라는 개념과 사회라는 개념이 다른데, 그런 의미에서 사회는 세계 시민사회처럼 하나의 국가보다 훨씬 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국가보다 그 안에 있는, 예를 들면은 시민사회, 여성사회, 학생사회라는 말을 작게도 구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다야. 따라서 포함관계를 둘 사이에서는 사실은 따지기가 어렵겠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회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예가 있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좀 어쨌든 포괄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 볼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라는 용어를 그럼 언제 쓰냐면 국내적 사회와 국제적 사회 이렇게 둘로 나눠볼 때, 보통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 내에 존재하는 작은 소집단들을 지칭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용어를 국내에 존재하는 하위 집단들로 규정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그 하위 집단 혹은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세대인 거야. 세대. 예를 들면 기성세대, MZ세대. 이게 하나의 사회로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사회와 더불어서 그럼 사회가 뭘로 채워져 있냐? 이 공간은 뭘로 채워져 있어? 공기로 채워져 있죠. 와 같은 것을 인문학적 혹은 사회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바로 문화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하나의 사회라는 외형은 그 내부에는 문화라고 하는 알맹이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은 뭘로 채워져 있대? 뭐 암흑 물질로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뭔가가 있다는 거야. 문화가 그런 거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그들만의 문화란 게 존재하지만 실제로 외형이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소 모호한 주제들인데, 이 내용들 되게 중요한데, 자 보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사회조직이론, 사회불평등과 취약계층,
자, 현대사회 변화 정보화 이런 주제들을 주로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술 영역 가면 음미체잖아, 그지? 음악, 미술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조형, 영화, 사진 뭐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영역으로 가면은 물화, 생지가 있죠. 그래서 힘과 운동, 파동,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화학은 물질의 자 보면 구조와 상태죠. 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생명체, 여기도 뭐야? 기본 원리를 설명하죠. 생명체와 대사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보면 뭐야? 동물, 식물 나오죠. 그 다음에 DNA와 유전, 그리고 지나니까 단위체가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DNA로 거꾸로 이제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구과학에 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태양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별과 있고, 우주. 어떻게 확장되는지 공간이 다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자, 기술 영역으로 가면은 공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술이 있고, 부호화, 건축기술, 기타. 사실은 기술이야말로 특정한 세부 영역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왜? 공학기술은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들도 이 기존 내용에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그걸 한 영역씩 우리가 좀 짚어갈 텐데, 인문은 오늘 같이 공부해보지만 일단 목표로는 2주에 걸쳐서 공부할 걸 계획을 했는데 2주가 아니라 1주에 많이 진도가 나가면 아마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세부 내용들 여러분 여기 인문 지문의 기출 영역의 목차 부분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쪽에 동양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2번 아래쪽에 서양윤리 사상이 있죠. 자, 여기서 동양윤리 사상 쪽을 먼저 보면 고대 중국이 있고요. 그죠? 고대 중국 중에서 우리 눈길을 아무래도 많이 잡아 끄는 거 유교죠. 유교 쪽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됐던 빈도가 상당히 높죠. 언제든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승, 소승, 교종, 선종, 노자, 장자, 황로, 현학. 자, 근데 노자, 장자 알 듯 말 듯 하긴 한데 실제로 문제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려운 내용이 사실 잘 없어요. 모호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리해보면 고대 중국 사상에서는 유교, 유학 부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지문 나오면은 개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는 거의 안 나오겠죠. 조선, 성리학, 요거는 자주 나오고 어렵습니다. 자, 동양윤리 사상 파트에서는 성리학에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는 꼭 내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게 배경 지식 측면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면 비슷한 주제가 나왔을 때 우린 충분히 쉽게 풀고 접근할 수 있어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빈출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강화학과 동학의 주장이 있는데 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고3 됐을 때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보는 부분이지만은, 자, 중국에는 유교, 우리나라는 성리학. 이거 두 개 알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서양윤리 사상 부분 파트.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고대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쭉 나오지만은 특히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요할 테고, 옆에 보시면 조금씩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는 그리스도교 윤리,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자, 그 다음에 근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이 목차들을 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대의 첫 번째 합리론이 무엇이고, 두 번째 경험론이 무엇이고, 세 번째 관념론이 무엇이고,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별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이 비슷한 주제들이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뒤에 있는 또 세부 이론 학파들 보면은 공리주의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실용주의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자세히 접했던 내용들이고, 좀 생소한 게 현상학이라는 주제인데, 이 목차들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 쪽 내려오면은 사회정치 철학, 도덕심리 철학, 언어 철학인데, 특히 언어 철학 부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주제들이 수능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고대 쪽보다는 근대와 현대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동양 철학에서는 어디? 유교하고 성리학 알고, 서양 윤리 사상에서는 근대하고 현대 알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기본은 다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파트를 볼 텐데, 그러니까 동양 윤리 사상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유교와 성리학 파트를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독해를 한번 좀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 겁니다. 바로 넘어가서 82쪽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빨리 독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같이 읽었었기 때문에 독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의 전국 시대는 전쟁으로 점철된 시대였다. 여러 사상가들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이론을 뒷받침한 형이상학적 체계로서 인성론이 대두자. 인성론에 체크하고 대두되었다. 문장이 겁나 길죠. 너무 길다. 핵심만 생각한다. 서술로 찾는다. 대두되었다. 뭐가 대두되었다? 인성론이. 인성론의 대두. 대두라는 표현 약간 생소해? 더 우리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로 바꾸면 등장이죠. 인성론이 등장했구나. 머릿속으로 갈무리 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인성론은 is 설명하는 거죠. 뭐뭐이다. 그러면 인성론의 특징을 정의하려 하거나 설명하려 하는구나. 성선설, 성악설, 그 다음에 성무성악설 등으로 분류의 딱 본 순간 인성론의 하위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분류를 통해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조독해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맹자와 순자를 비롯한 사상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서 나아가 사회 정치적 관점으로 변형시켰구나. 변형이구나. 자, 그럼 머릿속에 그림 정리해볼까? 첫 번째는 인성론의 뭐? 등장. 두 번째는 인성론의 하위 분류. 세 번째는 그것의 변형, 확대라는 거야. 끝났잖아. 요게 쓸 필요가 있어? 없다는 거야.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란 얘기지. 그 얘기 하고 있었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꾸 쓰지 마. 자꾸 쓰는 습관은 우리의 집중력을 굉장히 흐트러뜨리고 사실은 실전에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자꾸 써버릇하는 이유가, 자, 이거 내가 알려줄게. 요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번호를 잘 안 외우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번호가 헷갈려요.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지 뭐 내가 굳이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안 외워진다고. 근데 시험 같은 제도의 방식들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거를 내 지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암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자꾸 뭔가를 써버릇하고 메모하는 습관은 뭐야? 내가 기억을 못할까 봐 하는 행동이란 말이야. 뒤집어서 바꿔보자. 여러분은 기억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한 번에 해야지. 이거 정리하고 집에 가서 언제 또 외워? 그냥 지금 보면서 외워버리는 거야. 글도 마찬가지. 정리를 왜 하는 거야? 안 외워질까 봐. 하지만 제가 얘기하기로 문단의 제목 정도는 써두는 갈무리는 필요하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문단의 하나의 길이에 보통 글자 수가 300자에서 500자 정도 되는데, 보통 성인이 한 18세 정도 됐을 때 머릿속에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분량이 이 한 문단 정도의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문단을 읽는 순간 첫 번째 문단의 정보는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단을 이해할 때는 조목조목 한 다음에 다음 문단 넘어가기 전에 매듭은 져놓고 내려가야 돼. 그럼 여기서는 뭐겠어? 인성론의 발생 배경과 변화라고 하는 지난주에 제목 같이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맹자의 성선설.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호족, 지주들이 선한 본성을 갖춘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이념적 논거로 사용되었다면 순자나 법강의 성악설, 성선설, 성악설 대비시킨 다음에 논거로 사용되고, 즉 나오면 뭐라고 했어? 앞에랑 등호라고 했고 그 뒷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즉 하는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쓰는 독해에 사용하는 기호가 진짜 몇 개 없는데요. 시간 절약하고 포인트를 명확하게 남기려고 해야 돼. 저는 밑줄 많이 안 긋는다고 지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도형으로 구조화시킬 때가 있어요. 꼭 써야 되는 게 이겁니다. 삼각형. 이거 뭐예요? 따라서죠. 따라서는 뭡니까? 결론지시어라고 합니다. 따라서라는 게 결론지시어라는 건 뭐예요? 뒤에 결론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점세개. 왜냐하면이라는 표시죠. 그래서 이거는 전제지시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시어가 명시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체크를 해 두시는 게 효율인 게, 하나의 문단에는 핵심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따라서가 나와버렸다는 거는 거기 결론이 이미 거기 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되었다면 순자완의 성악설, 이게 뭐예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비가 명확하죠. 이럴 땐 슬래시로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표현들을 활용하실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즉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던 게 즉은 그럼 어떻게 한다? 앞 내용과 뒷 내용이 같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등호로 써버리고 뒤가 중요하고 앞 문장 날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 그럼 어떠한 사실을 확인한다. 즉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 개념과 즉 A가 B와 불가분의 관계. 자, 설명해 봅시다. 불가분의 관계 뭐지? 불가분의 관계가 뭘 뜻해? 뭘 불가분의 관계라고 해? 그죠?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 즉 따라서 둘은 하나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말. 성선설에서는 개체가 외부의 강제적인 간섭 없이도 자, 외부의 강제적 간섭 없이 정치적 질서를 낳고 유지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자, 그럼 여기서 서술어 보면 유지할 수 있다. 뭐를? 질서를. 뭐 없이? 외부의 도움 없이. 아, 외부 도움 없이 질서 유지 가능. 성악설, 간섭이 없을 경우 무질서가 초래될 뿐.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음이죠. 둘을 나누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외부의 간섭. 핵심 단어 간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의 글에는 그 사람의 논리적 생각이 반영이 돼 있어요. 첫 문단에 있던 논리적 생각. 자, 저 잠깐 보세요. 얘들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이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이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후반부의 논리를 어떻게 펼지를 사실 앞에서 다 이미 밝히고 그거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 왜냐면 모든 걸 내가 다 그때그때 생각해서 글을 쓴다고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을 따라가듯이 글을 쓰게 돼 있는데 처음에 내가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인성론에 뭐라고 했어? 포인트가. 기억해보자. 보지 말고 얘기해. 처음에서 뭐 얘기한다고 했어? 인성론에. 인성론이 어떻게 됐고? 대두 등장했고 그 다음에 성악설과 성선설 혹은 성무성악설 등으로 뭐 한다고 했어? 분류했고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이 뭐 한다고 했어? 아니야. 그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게 뭐 된다고 했어? 변형된다고 했어. 변형되는 방향이 뭐였어? 거기만 살짝 볼까? 사회 정치적으로 라는 얘기였어. 다시 나 봐봐. 인성론은 누구 얘기야? 개인 얘기야. 근데 이 개인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다? 정치를. 자, 그럼 사람이 선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말로 다스리고 덕으로 대하고. 근데 사람이 성악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으로 두들겨 패야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다시. 자, 이 프레임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 프레임. 개인과 국가로 이어지는 단위에서. 자, 그럼 인성론 얘기는 왜 나왔어? 작고 작은 미시적이고 개인의 그 내밀한 본성 얘기는 사실은 뭘 하기 위해서? 제자백과 시대에. 누가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국가를 다스려야 되냐는 통치 원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지. 자, 그러면 인성론은 원래 어디에 속한 거야? 개인의 본성, 즉 개인에 대한 이론이었어. 인간에 대한 이론이었어. 근데 이거를 변형 확대 적용한 게 어디에 적용했다는 거야? 사회와 국가의 원리로 확장시켰다는 거야. 이거를 미시적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거야? 거시적인 거지. 그렇지. 거시 세계로 확장 변형시킨 거야. 자, 이 머릿속에 다시 들어가 봐. 그럼 자, 나 봐봐. 이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서 인성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확장 변형되면 그 확장 변형되는 스토리는 다 어디로 갈 거야? 결국 어떻게 올바른 국가를, 사회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가는 거야. 왜 인간의 본성이 하나의 국가나 사회를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로 확장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해한 거야.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이거는 모든 이론에 다 똑같아. 따라서 인성론, 본성론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한 사회와 국가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로 무조건 확장이 되게 되어 있어. 그럼 이 사람의 향후 글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자, 그 두 번째 문단 다시 보자. 다시 봐봐. 맹자의 선성설이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호족 지주들이 선한 본성을 갖춘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이념적 논거로 사용되었다면 이 문장은 성선설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의 기능이나 역할이 사회 정치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사회 정치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이 문장을 이제 보면 이제 위에 부분의 내용의 논리를 그대로 밑에 차용해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체득하는 거야. 두 번째, 순자는 군주가 국가 공권력을 정당할 때, 이것도 뭐야?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였지. 그 다음에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자 여기 윤리 개념이 정치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 다시 여기 돌아왔다. 윤리와 정치. 자 여기서 자 선생님 보세요. 윤리와 정치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럼 이 윤리는 또 우리가 아까 비교했던 범주에 치자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범주인 거야? 개인인 거야. 그렇지. 동양 철학은 그래서 윤리의 토대를 개인의 본성에서 찾는다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야. 성선설, 성학설 얘기가 나왔다. 상위 범주, 우리 교과목, 사회탐구 선택 과목 중에 무슨 과목 얘기인 거야? 윤리 과목인 거야. 인간 본성 얘기 나왔다. 이건 무조건 뭐야? 윤리 과목인 거야. 근데 대신에 그 윤리 과목이 거기에 적용이 되면 그게 어디로 확장이 되는 거야? 국가의 법이나 정치 문제를 다루는 근본 사상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야. 이 둘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야. 다시 와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여기서 갑자기 정치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공식이야. 무조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모든 글들은 다 이 구성. 따라서 인간 본성이, 자 그럼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지난번에 구조 독해했던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논리적인 독해를 선생님이 지난주에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했었는데 논리, 하나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 정당화를 이유와 근거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했고, 이것을 하나의 열차로 구성을 해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주장이 될 수 있겠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전제가 있다고 그랬지. 연결을 생각해봐. 결론지시여 전제지시여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야. 따라서 비판적 독해, 논리적 독해의 핵심 요소 9개 중에 가장 중요한 2개가 얘네 2개라고 얘기를 했어. 둘 중에 누가 전제겠어? 개인. 그렇지. 개인과 관련된 이론이. 즉 인간의 본성론, 즉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뭐가 나오는 거야?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따라서 국가이론, 국가관 정치이론이 여기서 다 나와. 이걸 이해하면 끝나.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물을게. 인간 본성론 혹은 개인에 대한 특정한 윤리적인 인식 따위는 다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전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얘는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자, 이걸 수평적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수직 형태로 선생님 바꿔볼게.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이게 빙산이야. 빙산. 빙산의 점점 뭐라고 해? 일각. 일각이지. 그럼 빙산의 일각, 이 부분은 결론일까 전제일까? 문제. 요! 결론이지. 반입니다. 튀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 튀어! 라고 하는 결론만 내가 이해하면 되지. 사실 그 이유는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돼.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뭐겠어? 전제거든? 자, 그럼 봐봐.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냐? 정치와 법 얘기는 다 어디에 깔려 있다는 거야? 개인과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깔려 있다는 거야. 과목으로 치자면은 개인의 본성을 다루는 과목이 뭐야? 철학, 윤리지. 윤리가 결국 뭐의 토대가 된다는 거야? 정치의 토대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둘은 항상 따라 붙어 있게 되어 있어.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읽을 책 중에 예를 들면 뭐가 있냐? 혹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본 사람은 없겠지. 미안해. 논술학원에서 참 여러분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것 같네. 자, 그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제 굉장히 내가 유명해졌어요. 그 책이 되게 유명한데, 근데 뭐 어쨌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얘기는 여러분 딱 봤을 때 국가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 개인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 기본적으로 정의. 보통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조금 더 거대한 얘기일 거라고 많이 생각해. 근데 결국 그 이야기는 내밀하게 살펴보면 개인의 본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판단을 다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정치와 윤리는 항상 같이 붙어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하는 얘기. 우리가 이게 왜 그리 저는 이해가 너무 쉽고 빠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읽어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이 본성론, 인성론 얘기하는 줄 알겠는데 정치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데
이게 이제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보면 다시 세 번째 줄. 선악이라는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인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 어때? 이제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되는 거야. 윤리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와는 불가분이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로. 그럼 둘은 열차로서 이어져 갔다는 거야. 자, 오늘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 국가 얘기만 한참 하고 있어. 당연히 이 이야기는 뭘 전제하고 있다? 개인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를 전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어떤 글이 추상적으로 인간 본성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참 했어. 뒤따라 나오게 될 얘기는 무엇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치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교과서 같은 설명이야. 이걸 이해하면 왜? 수많은 윤리학 주제나 수많은 정치 주제가 나와도 이 프레임을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 혹시 글 읽었던 거 생각나? 마르크스 또 옛날 사람들 중에서는 혹시 학원에서 읽었던 거 없나? 정치 관련된 뭐 고전이나 공리주의 또 다 얘기해봐. 칸트 맞아. 칸트도 돼. 또 홉스, 리바이어든 뭐 이런 거 얘기 안 들어봤나? 아리스토텔 뭐 다 나오네. 좋아. 다 적용돼. 다 적용돼. 칸트가 얘기하는 인간의 근본적 특징이 뭐야? 칸트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이런 게 인간이다. 이성이야, 이성. 이성을 지닌 존재. 그러면 인간이 이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칸트 입장에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이성적으로. 인간이 사고하고 인간이 그 생각을 똑바로 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마치 성선설에 가깝듯이. 이렇게 보는 거야. 홉스가 생각할 때 리바이어든 이런 얘기할 때 군주는 뭘 써야 되는데 채찍과 당근을 마음껏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즉 때릴 땐 때려야 된다는 얘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런 정치 철학이 나왔겠어?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거야. 자, 그럼 벤담,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공리주의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파놉티콘 얘기 혹시 들어봤어? 네. 감시구조, 감시사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 파놉티콘 같은 경우 그런 주장을 한 사람, 감시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누가 했다 쳐봐.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떻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걸 했겠어? 그래, 악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게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 사람이 정리한 거야. 지금 우리가 뭘 다루고 있어? 동양 철학 다루고 있지. 동양 철학 인문학이지. 특히나 핵심 영역이 윤리란 말이야. 윤리 영역에선 이건 윤리 주제는 항상 뭐랑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정치 문제랑 되게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성선설에서는 개체가 외부의 강제 간섭 없이도. 그래서 이 간섭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국가가 하는 일이 대부분 뭐예요? 개인은 어떻게 간섭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간섭의 문제. 자, 성악설은 간섭이 없을 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성선설과 성악설의 차이에 대해서 특히나 그것의 정치적 견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고자는 성무성악설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또 논리구조. 위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을 대비한 다음에 여기서 성무성악설로 가는구나. 쭉 따라가 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 욕구가 본성이므로 이를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윤리적인 범주로서의 선악으로 다룰 수 없다. 자, 문장을 다시 봐봐. 성무성악설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이건 예시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꾸밈이네, 자연적 욕구가, 자연적 욕구 이꼴 본성이므로. 자, 한 단어만 얘기하면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즉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것이므로, 즉 본성은 그냥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 얘기해?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범주로서의, 자, 여기 잘 봐. 집중해. 야, 잠깐만, 선생님 잠깐 봐봐.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독해 방식하고 제가 하는 게 조금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을 지금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지문은 여러분들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모르는 걸 알고 나서 이 문장이 다시 보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볼게. 여기에 왜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범주로서의 라는 말이 나왔는지 혹시 알겠어?
이 수식어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돼?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범주로서의 이런 설명이 왜 나오는지 알겠어? 자, 다시 가보자. 자, 봐봐. 내가 지금 너희들이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 설명 좀 해볼까? 누가 좀 해보자. 서연아, 너 해봐. 이거 혹시 알겠어? 왜 지금 이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 그럼 모르는 거 빨리 모른다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빨라. 그리고 넌 모른다는 거 안 건 굉장한 거야. 근데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모른다는 게 자각이 돼야 그 지점이 알 수 있는 지점이 되거든. 너 설명해봐. 이 문장은 왜 나온 거야? 처음에 인성론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인성론에서 나오는 성악설이나 성선설이나 이런 종류 나오는데 근데 약간 성악설에 대한 예시를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큰 틀로 얘기를 해보자. 성우가 한번 해봐. 개인이 이제 정치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반쪽만 설명한 것 같은데 해봐. 잘 모르겠어요. 자, 선생님이 해봐. 정치랑 윤리는 불가분의 관계. 맞아. 저 얘기인 거야.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정치와 윤리 얘기는 항상 따라 붙어야 돼. 우리가 맨 처음에 인성론 얘기하면 이건 정치 얘기 같아, 윤리 얘기 같아? 윤리 얘기 같지. 근데 이 사람 생각 속에 어느 순간부터 정치 얘기가 갑자기 급대두하기 시작하는 거야. 둘이 항상 같이 가는 거야. 얘들아,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유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무슨 학문이라 그랬어? 성리학을 하고 했지. 둘 다 근본은 뭐야?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요? 좀 확장하면 자연의 본성은 무엇인가요? 그게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야? 정치와 통치의 원리로 이어진 문제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핵심이 되는 거야. 이기이원론, 이론론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게 다 결국 뭐겠어? 본성이 궁금해서요? 아니야.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그 법과 제도의 기관을 만드는 이야기가 결국 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 윤리와 정치가 항상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이것만 알고 가면 돼. 그럼 끝났어.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동양과 서양 철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 그러니까. 정치. 그렇지. 맞아. 이게 답인 거야. 정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의 가장 근본된 지점은 바로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 이 사람도 항상 문장을 쓸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 정치와 윤리는 항상 같이 간다. 이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봐봐. 이 글을 물론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성모성악선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 욕구가 본성이므로 이를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범주로서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다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수식어로서 정치와 윤리가 왜 항상 함께 나오는지를 이해하면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문장을 봤었을 때는 사실 여기서 왜 이 수식어가 왜 정치적이면서 윤리적인이라는 부분이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애초에 그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도 생기지가 않아. 이걸 봐도 그냥 그렇지라고 하고 넘어가게 돼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걸까? 결국 여러분들이 풀게 돼 수능 혹은 그 이상의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은 나오는 용어나 인물은 다 바뀔지언정 지금 얘기하는 이 구조는 절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는 거야. 서연아, 내가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 지금 네가 이해한 것만큼만 얘기해봐. 내가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 것 같아? 윤리와 정치의 문제는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계속 가볼게요. 그는 인간의 본성을 소용돌이치는 물로 비유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소용돌이처럼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을 규격화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살짝 끊고, 역동성을 마비시키려는 일체의 외적 간섭에 저항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하였다. 위의 문단과 밑에 문단, 인간의 본성 쪽 파트에서는 성선설, 성악설이 보이지만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정치 관련된 키워드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본성론이 성무, 성악설, 성선설이 나왔다면 국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이자 화두가 된 단어가 뭐야?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 그 정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정치의 질서. 말고 어떤 것에 지금 찬성 또는 반대되는 입장들을 정치적으로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데, 그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성과학 말고 그거는 이제 약간 윤리적인 주제. 어떤 거? 던져. 본성은 아니겠지. 정치 얘기니까. 국가 영역이잖아. 그쪽에 나와야 될 단어겠지. 어떤 단어를 이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 수식어에 보지 마. 지호야, 혹시 보여? 본성. 본성? 본성? 아니 윤리적 윤리적? 자, 봐봐. 야, 나 봐봐. 본성과 윤리적이 답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지금 질문한 게 뭐였어? 정치 쪽 얘기했지. 국가 쪽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본인이 얘기한 두 개 단어 있지. 지호야. 윤리하고 뭐 본성 얘기했나? 뭐 얘기? 윤리나 본성 그쪽 영역이 아닌 거잖아. 이쪽 영역이라니까. 승리는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필자가 윤리,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구체적 키워드로는 세 가지가 등장했어. 그럼 국가가 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한 단어. 간섭인 거야. 알겠어? 간섭이 되게 중요한 단어인 거야. 그래서 너도 얘기했었냐 혹시? 아니야? 간섭인 거야. 자, 다시 봐봐. 위에서 간섭 눈으로 찍어봐. 어디 있어? 보여? 두 번째 문단에 간섭이 보이냐고. 첫 번째 줄. 그렇지. 첫 번째 줄에도 있고 또 맨 마지막에도 있지. 그지? 밑에도 그 위에 줄도 있고. 그지? 강제적인 간섭 없이도 외부에 간섭이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또 뭐가 나오는 거야? 간섭이 또 나온 거지. 자, 봐봐. 그러니 그냥 내용을 잘 모르는 친구라 하더라도 위에 문단과 밑에 문단에 간섭이 계속 나오는데 아니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인간 본성론 아닌가? 근데 왜 갑자기 무슨 이상한 단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핵심 단어가 하나가 뭐라고? 바로 간섭이라는 거야. 그러면 간섭에 대한 누구의? 국가에 의한 간섭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입장은 뭘 전제한다? 인간의 본성론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 프레임을 아는 게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100개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이거를 100개 풀어도 이게 안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 구조적 독해는 왜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배경 지식을 선생님처럼 몰라도 어떤 지문을 갖다 줘도 다 발라내고 이 글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 키워드들만 남길 수 있으면 그게 구조적 독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요한 단어와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그게 구조독해거든. 근데 이게 영역별로, 주제별로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문제를 100개 푸는 건 진짜 시간을 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됐었을 때 선생님 좀 졸리니까 딴 얘기 잠깐만 해줄게. 그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뭐 전교 그 등수 나는 애들끼리 옆에 붙여 앉혀놨어. 선생님 문과 3등이었거든. 옆에 4등 있고 2등 있고 막 이런 상태인 거지. 선생님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모의고사 첫 번째 보는데 옆에 있는 애가 3월 한 달 동안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때 그 국어 모의고사 이렇게 넘기는 문제집들이 그때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개씩 푸는 거야. 너무 난 미련했다고 생각했어. 야, 바보, 이 시간에 수학이나 탐구를 해야지. 왜 국어를 맨날 이렇게 한 회분씩 푸는 거야? 자기는 불안한데. 결국 그래서 첫 번째 3월 모의고사 개망했죠. 뭐. 국어란 건 그런 거예요. 많이 푼다고 해서 절대 점수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떤 분들 약간 멘탈이 흔들리냐면 국어가 불안하니까 국어에 엄청 투자하기 시작하는데 그럴수록 점수가 더 안 나오거든. 이게 수학이랑 달라. 수학은 명료해. 선생님은 사실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했는데 국어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 양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생각이 뭐야? 어차피 수많은 지문이 나올 거고 어려운 지문은 결국 내가 어떤 경우에도 보지 않았던 지문이 내가 볼 수능 시험에서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럼 나는 그 지문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앞서가는 거거든. 그럼 뭐야? 지금 우리가 봤던 주제 있지. 이거를 하나씩 끝내는 거야. 하나씩 끝내. 오늘 내가 볼 때 동양밖에 못 끝내겠다. 동상 다 끝내려고 했는데 내가 좀 잡설이 길었는데 근데 진짜 이게 훨씬 중요한 거야. 내가 아까 응서쌤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음운변동 여러분 음운변동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왜 중요하다고 할 것 같아? 수능에 그거밖에 안 나와. 수능에 그거밖에 안 나와. 진짜야. 그래서 되게 중요해.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물론 알아도 또 까먹지. 근데 한번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생각하는 건 또 다른 얘기야. 자, 오늘 얘기 다시 돌아가 볼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밖에 없어. 여기에 구체적인 키워드가 뭐가 나온 거야? 인성론이 나온 거야. 인성론 얘기 왜 나온 거야? 일반화하면 크게는 개인,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다루려고 나왔지?
근데 그건 항상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국가와 정치 문제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그지? 정치 문제 중에 구체적으로는 마치 여기 성선설, 성악설에 대비되는 구체적인 키워드가 오늘 뭐라고? 간섭이라고. 야, 진짜 끝난 거야, 진짜. 그냥 미친, 이거 어마어마한 거를 다 배운 거거든?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학 논술고사를 보거나 면접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예를 들면 국가의 간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근본적으로? 너는 혹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태도가 이 문제에 직결되게 연결되어 있는 전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내가 이해하면 뭐가 도움이 된다? 글이 다르게 보여. 글이 다르게 보여야 돼. 글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지면서 그 글을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거든. 자, 그럼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맹자는 인간 본성을 역동적으로 간주한 인간의 인성론을 비판하였다. 맹자는 살아있는 버드나무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나무의 술잔을 비유를 통해 나무 술잔으로 쓰일 수 있는 본성이 이미 버드나무 안에 있다고 보았다. 자, 본성이 안에 있다. 비유는 이제 빼고 봐야 되겠지?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이러한 본성. 자, 여기 핵심은 선천적 본성을 이니 이제 네 가지로 자, 규정했다라는 이런 포인트. 규정하고 있다. 본성을 규정했다. 고통에 빠진 타인을 측은하는 동정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보고 측은한 마음을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불쌍한 타인을 목격할 때 저절로 자, 내면 깊은 곳에서 결국 이게 핵심이지. 결국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측은한 마음은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이제 연습해보자. 이 문장에다가 쭉 긋고 지워버려. 지우는 거 있지. 가운데 줄. 쭉 이렇게 해가지고. 측은한 마음은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할 때 이걸 문장을 지워버리는 연습을 해봤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독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장을 읽을 때 무엇이 아니라 나데이 법비가 나오면 나데이는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문장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바로 없어져도 돼. 그래서 구조적 독해는 딴 게 없어. 불필요한 걸 최대한 걸러내고 핵심을 빠르게 추출해내서 문제를 큰 틀에서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측은한 마음은 인간의 의식적 노력이 아닌 게 아니라 불쌍한 타인을 보는 저절로 내면 깊은 곳에 계속 반복이지. 맹자의 관점. 이건 맹자의 관점. 성선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무슨 단어야? 즉이지. 그럼 여기 어떻게? 는 표시한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 자, 본성이 있고 본성은 어때? 선하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지 볼 거야. 왜 스스로의 노력으로라고 얘기 나오겠어? 스스로의 노력은 반대 상태가 뭐야? 다른 사람. 그게 뭐야? 주동? 국가. 그게 뭔 거야? 그게 간섭인 거야. 그게 간섭인 거야. 이때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말을 왜 계속 하는 거겠어?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구조적 독해는 논리적 독해라는 거야.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틀밖에 없어. 스스로 한다, 남이 외부적으로 간섭해서 한다, 이 두 개의 그림밖에 없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수양론의 기초다 이 얘기 넘어갔고 모든 인간은 자, 그 다음 문단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이게 선한 본성의 실현은 주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맹자의 선선설을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이제 보이지 선한 본성의 실현이 주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사변적이고 낙관적이고 현실 감각 떨어진 주장으로 보고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자 여기 국가질서 한문 관습과 같은 외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 무슨 단어야? 이 외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간섭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악설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이게 혼자 못한다는 얘기거든. 간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시험이 간섭.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과 사회규범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논거로도 세련될 수 있다. 왜 이렇게 확장되는지 이해되지. 인간 본성론은 항상 국가와 통치와 정치의 원리에 기초가 되기 때문인 거야. 순자의 견해처럼 인간 본성이 악하다고 전제할 때 이제 이게 탁탁 보이지. 내가 얘기했던 설명과 그냥 똑같잖아. 전제되었을 때 인간 본성론이 전제될 때 그럼 거기서 뭐가 따라 나오는 거야? 외적인 강제력 두 글자로 뭐로 바꿔? 간섭이지. 그렇지.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이나 전통적인 제도들이 부각될 수 있다. 도드라지게 된다. 뭐야? 간섭이 정당화된다는 얘기야. 국가 질서 사회규범을 정당화하기 위한 순자의 견해는 성악설뿐 아니라 현실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 그지? 정치론은 인간 본성론에 전제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국가 질서와 사회규범 두 글자에 한 단어로 시연하면 간섭인 거야. 이게 간섭인 거야. 이게 간섭의 본질인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해 볼까? 국가와 사회의 차이가 뭐야? 국가는
합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즉 간섭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는 그런 권력이 없어. 그게 근본적 차이야. 자, 마지막. 순자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국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이론 때문에 나온 거겠어? 성선설 때문에 나왔겠어? 성악설 때문에 나왔겠어? 성악 때문에 나오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그래. 성선설은 그냥 본성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무정부주의가 나오는 거야. 칸트의 생각 속에서는 국가가 나오면 안 돼. 왜? 모든 인간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국가가 간섭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개인의 그 합리적인 이성을 침해하게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퀴즈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너무 비합리적인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본성론의 싸움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순자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만 그것을 충족시켜줄 제한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서 예가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예가 뭐예요? 국가의 예. 다른 단어로 고치면 정치. 근데 내가 많이 얘기하는 지금 간섭이라는 얘기인 거야. 얘도 간섭인 거야. 지금 내가 다 단순화시키고 보고 있지. 이게 구조적 독해라는 거야. 만약 인간에게 외적인 공권력과 사회규범, 간섭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 충족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재화를 놓고 일종의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순자의 비판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 같은 견해. 인간의 본성이지. 근데 여기 사회가 살짝 끼고 있어. 사회 그냥 빼고 봐. 사회는 모호해. 사회라는 설명은 되게 모호한 설명이라서 제거하고 봐도 상관없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초반에는 제시문 독해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향후에는 계속 선지를 분석하는 부분이 사실 스킬상으로는 또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푸셨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만큼 독해가 중요하니까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는 그냥 주중에 문제 풀어오시고 넘어갑시다. 독해를 빠르게 그래도 하나는 더 보자. 선생님이 지금 원래 보려고 했던 지문 하나를 더 봐야 돼. 87쪽표. 87. 동양 촬영 오늘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이며 사람다운 삶을 강조하는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핵심은 성리학이야. 그지? 도덕적, 규범적, 사람다운 삶. 이제 아까는 지금 우리 중국적 동양 철학 얘기했어.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넘어온 거다. 이게 같은지 다른지 한번 봐봐. 도덕적, 규범적.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느 영역이야? 사회탐구 영역으로. 윤리야. 윤리 얘기하는 거야. 인간 본성관 얘기하는 거야. 사람다운 삶을 강조하는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성리학은 우주의 근원과 질서, 인간의 심성 나왔지. 인간의 심성 나왔잖아. 그지? 질서를 이와 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와 기는 뭐야? 본성론이야. 아까는 성선설, 성악설 나왔었잖아. 우리나라로 오면 뭐가 나온다? 이와 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리학은 이기론 또는 이기철학이라고 한다. 이와 기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야. 뭐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성리학 얘기하는 거야. 성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는 만물에 내재하는 원리다. 원리 동그라미. 자, 이꼴 원리. 이런 거는 개념어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는 게 안 헷갈려. 이는 원리. 그 원리를 현실 구체적인 방식과 현실 모습 뭐야? 그게 기야. 그지? 그럼 이는 원리, 기는 현실. 이렇게 이해하면 끝났지. 자, 그 다음에 이는 기를 통해 드러난다. 당연하겠지. 기가 외부니까. 달걀의 껍데기 같은 거, 이가 알맹이 같은 거니까. 이는 언제나 한결같지만 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결같다. 항상 일관성이 있다. 모습이 동일하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므로 이건 어떻게? 다양하다. 가변적이다. 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우주 만물의 원리는 그대로지만 형체는 다양하다. 뭐가 나와? 원리는 그대로. 그 다음에 반대는 형체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서술 방식 사용하고 있어? 둘을 대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1주에 외웠던 그 개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화기를 대비하고 있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이러한 이화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성리학자들이 현실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현실이 뭐겠어? 칠판 봐봐. 현실이 뭐겠어? 정치 문제 등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견해가 결국 여기서 다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 끝이야. 이 얘기 알면 그냥 다 이 글은 그냥 무조건 읽히게 돼 있어.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 기를 중시했던 대표인 성리학자 서경덕. 근데 여기는 결국 뭐였어?
기 쪽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는 기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어색함이 생각이 돼야 돼. 아까 위에서는 우주 만물의 원리를 뭐라고 했어? 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기를 얘기하고 있네? 좀 뭔가 다른 거야. 서경덕에 의하면 태초에 기가 음기와 양기가 되고 음기와 양기가 모이고 흩어지고 반복하면서 하늘과 땅 해와 달 불물의 만물이 만들어졌다. 기가 뭔가 세상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개념이구나. 어떤 외부의 원리나 힘에 의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만물을 생성하고 변하게 한다. 어떤 것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움직여 하는 것. 이걸 플라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렇지. 이데아라고 하는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동서양의 철학이 인간 또는 만물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에서부터 다 시작해. 똑같은 관점이거든. 하지만 이는 기 속에 있으면서 기가 작용하는 원리로 존재할 뿐의 체크. 이거 뭐야? 제한하는 거야. 뭐뭐 할 뿐 나오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역할을 제한하는 거야. 중요성을. 그지? 그럼 봐봐. 이는 존재할 뿐. 그건 존재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고작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드러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 즉 이와 기는 하나이며 이거는 이와 기에 뭘 설명하는 거야? 네가 대답하기 너무 잘했어. 넌 지금 그걸 오늘 정리하고 가야 돼. 공통점을 얘기한 게 아니지. 다시 말해. 다시 봐봐. 내가 지금 아까 이거 이미 한번 했는데 다시. 이와 기는 하나이며 이건 뭘 설명하는 거야? 둘의 관계지. 관계인 거야. 이와 기의 관계인 거야. 동치라는 얘기잖아. A 이퀄 B라는 얘기잖아. 이 관계야. 포함이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이 그러니까 뭐 명제나 그런 기본적인 표현들의 방법이 논리의 가장 토대가 되는 이유가 독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정확히는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설명해 주냐면 이게 뒤에 문제 풀 때 다 나와.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걸 독해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 뒤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 부분의 두 번째 문단의 이 부분을 읽으면 필자는 이와 기를 비교하고 있다.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와 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야. 그 관계를 포함이라고 하든 동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설명이 상관이 없는데 얘가 그걸 관계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왜? 뒤에 선지와 문제는 다 그 용어들로 바꾸어져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는 것. 그건 뭐야? 이거는 뭐뭐 할 뿐이었는데 거기서는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세계에 드러나는 것 기뿐 only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서 여기서는 기만을 강조하는 거지. 이와 같은 입장을 정리. 입장이구나. 기이론론 체크해야겠지. 핵심 개념이 될 테니까. 기이론론의 바탕. 다른 말로 바꾸면 전제겠지. 현실 세계의 모습은 기의 움직임이에요. 즉 모든 만물의 이치의 원리는 기다라고 설명한 거지. 기가 움직이면 현실도 바뀔 수 있다는 사고가 깔려있다. 깔려있다는 건 뭐야? 전제. 항상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전제. 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만물의 개인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야? 자연을 얘기하는 거지. 자연의 본성, 네이처에 뭐가 깔려있다? 얘는 기라고 설명하는 거야. 맹자는 뭐라고 설명했다? 성선이라고 설명했다는 얘기야. 자, 다음. 이를 중시했던 대표항. 그럼 또 뭐야? 대비의 구도로 가고 있지. 대비의 구도로. 성리학자는 이황이다. 이황은 서경덕의 논의를 단호하게 비판하며. 그러니까 이황이고 서경덕이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근데 알아놓으면 좋은 게 우리나라 성리학 논쟁에서는 이황하고 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이게 예시가 똑같은데 근데 내가 볼 때 이 글이 되게 좋아. 여러분 오늘 3명이 등장하거든. 위에 서경덕, 밑에 이황, 세 번째 이이 등장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누구겠어? 이황과 이이겠지. 그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따가 이이까지 가보면 알 텐데 서경덕의 정반대인 사람이 이황이야. 그럼 다시 물을게. 이황의 정반대인 사람 누구야? 서경덕이야. 서경덕. 이이가 아니라고. 이이는 원래 포지션이 어떠냐면은 서경덕과 이황이 있으면은 절충 포인트. 그렇지.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 왜? 얘의 정반대가 아니야. 그럼 뭐야? 비슷한 점도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항상 어디로만 나와? 요렇게만 나와. 마치 둘이 대비인 양 보여지는. 근데 실제로 대비 구도가 아니거든. 정확히. 그래서 이황과 이의 세력을, 이 관점을 이해하려면 오늘 텍스트 되게 좋아. 그런 의미에서. 이 구도를 서경덕까지를 포함시켜서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황은 서경덕의 논의를 단호하게 비판하며 이와기는 하나가 아니라. 야, 이거 이제 대비했지. 둘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 있으면 반대로 보는 입장은 뭐겠어? 그것이 어떻게 돼 있다? 일치가 아니면 일치가 아니 돼 있다. 그지? 분리지, 그치? 분리야. 구분한다. 분리 혹은 둘은 아예 엄격해서 하나도 교집합이 없다. 이분법적인 인식으로 둘을 가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그럼 일단 둘을 나눈 거야. 아직 뭐가 중요한지 얘기하지 않았어. 이게 되게 중요해. 둘이 하나로 합쳐지면은 둘 다 중요하거나 그 대표되는 거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데 둘로 나누어진 순간 둘 중에 한 놈만 중요할 거거든. 이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이며 도덕. 여기 뭐야? 절대가 나와버렸네. 즉 만물의 근본 원리는 뭐에 있다? 이에 있다. 이게 이제 둘이 확실히 대비가 되는 지점이야. 이는 하늘의 뜻, 즉 천도이며 만물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태어나는 본성. 봐봐. 이 만물에 누구도 해당되겠어. 사람도 해당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본성론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만물이 근본된 원리 이 얘기는 이게 서양 철학으로 가면 어떤 거 나와? 땅물 바람 물마음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옛날에 캡틴 플래닛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런 만화가 얼마나 철학적인 줄 알아? 어벤져스 안 봤습니까? 어벤져스에 뭐 나와? 인피니티 스톤 나오잖아. 똑같은 아이디어라니까? 서양에도 똑같아. 만물에 혹은 그 만물이 뭐야? 우주잖아. 우주가 구성되는 근본 원리에 힘을 담고 있는 요소들이 5개 정도로 추려진다는 이게 다 거기서 다 따온 거 패러디하는 거거든. 근데 이 원소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원소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얘기했잖아. 원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따라서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이 생긴다니까. 아이씨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온 거야? 타노스는 어떻게 통치를 하려고 그랬어? 절반을 없애. 없애자 쪽으로 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 로다주 형은 어떻게 한 거야? 살렸어요. 다 살렸잖아. 개고생해도 살아서 보는 게 맞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는 쪽에 가까운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쪽이겠지. 얘는 노다. 끝났어. 그러니까 얘 사라져야 돼.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 항상 깔려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겠어? 그 영화로 치면 인피니티 스톤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 이해돼? 이게 기본 이게 농담이 아니라 다 똑같아 얘들아. 니네 대학 가서 배울 거 다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알고 오늘 가면 오늘 윤리 끝난 거야 그냥. 그다음 우리 서양 철학도 사실 하기가 싫은데 왜냐면 서양 철학 가도 거의 똑같다는 걸 확인밖에는 시켜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뭐 얻었어? 간섭 얻었잖아. 개꿀이야 진짜. 이게 왜? 오늘 지금 우리는 윤리를 다루고 있지만 뭐까지 가버린 거야? 정치까지 가버린 거야. 정치는 이따가 세부 섹터에서 나중에 사회 영역에서 정치와 법을 따로 다룬다고 했잖아. 거의 끝났어 지금. 정치와 법에서 나와야 되는 법이나 제도의 근본 원형이 뭐라는 거야? 그건 간섭이라는 거야. 자, 간섭 받으면 사라지는 게 있어. 내가 너를 간섭해. 그럼 뭐가 사라지니 너한테서? 야, 너 진짜 잘 배웠구나. 누가 널 이렇게 가르쳤니? 그렇지. 김은선 선생님이 가르친 거지? 야. 논술의 핵심 쟁점 주제가 딱 3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했어요. 논술의 세계 쟁점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책 썼는데 그 책의 핵심 주제의 질문이 뭔지 알아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행복의 문제를 또 누군 어떻게 그 벤담은 어떻게 공리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어?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니들 대학 왜 가려고 그래? 돈 많이 벌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그토록 중요해지는 거야.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타노스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왜 한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 그렇지. 아주. 근데 말을 또 되게 잘하는구나, 확실히. 되게 말을 잘한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 말 잘하는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말 잘한다는 거는 말은 뭐라고 했어, 지난주에? 말과 글은. 뭘 반영한다? 생각을 반영한다고 했어. 생각이 명징하면 생각이 논리적이고 명료하면 말이나 글이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나오는 거거든. 다시 내려가 봅니다. 쭉 그래도 미안해. 오늘 조금 오버했네. 내가 10분에 끝낼게. 자, 단호하게 비판하며 이와기는 하나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고 쭉 가서 본성이라 여기 따라서 여기서 같이 연습해 봅시다. 따라서에서는 항상 뭘 친다? 세모를 이렇게 친다. 요 습관은 딱 가져줘. 따라서랑 왜냐하면 결론 지시어는 진짜 놓치면 안 되거든. 인간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면서 이러한 본성을 회복하죠. 본성 회복화. 본성이 좋으니까 회복하지. 인간 사회는 천도에 맞는, 이거 뭐야? 국가를 다스림에 대한 얘기겠지? 천도를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확립한다고. 뭐야? 질서 나왔잖아.
정치라니까. 본성 얘기 나오면 항상 정치가 따라 나온다. 현실 사회가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악한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럼 뭐야? 해결책은 본성을 회복하는 거지. 그밖에 없는 거야. 이러한 사악한 마음은 인간의 생체적 욕구, 욕망 등인 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 뭐야? 기를 나쁜 것으로 보고 있지. 따라서 한번 또 나왔네. 따라서 다시 한번 세모 쳐봐. 뭐야? 글 속에 따라서가 2번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 있다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 왜? 결론과 전제는 뭐처럼 생겼다? 열차처럼 생겼다. 뒤에 따라붙고 앞으로 따라붙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결론 중에서 무슨 결론이 제일 중요해? 최종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야. 따라서 뒤쪽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려운 글일수록 앞부분보다는 뒤쪽 부분의 핵심 결론이 갈 가능성이 80% 이상인 거야. 거의 그럴 수밖에 없어. 자, 둘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황의 주장이다. 그럼 뭐야? 철저히 어떻게 된다? 구분된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와 기에 뭘 얘기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 그것이 일치된다,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기에 뭘 설명하는 것이다?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아, 오늘 또 응서쌤이 여러분들 똑똑하다고 했는데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모르겠어. 자, 이황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이가 원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동한다고 보았다. 이가 발동한다면 그에 따라 기도 작동하여 인간이나 사회는 도덕적인 모습이 되지만 여러분 이거 또 이해돼? 이가 발동하면 그에 따라 기하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와 다시? 인간이나 사회가 도덕적인 모습이 되는데 이거 뭐야? 정치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가 발동하고 기만 작용하면 인간이나 사회는 근데 아까 그래서도 인간이나 사회는 이 얘기 계속 따라 나오지 않았니? 비도덕적 모습이 될 수 있다. 윤리와 정치가 계속 따라붙는 거야. 이황은 인간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소양에 힘써야 된다고 했는데 현실 문제 상황은 학문과 소양을 통해 이를 회복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제 세 번째 인물인데 사실 이의가 되게 중요해요. 서경덕과 이황의 논의가 양극단을 달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게 뭐야? 이분법적 오류라는 거야. 이게 이분법적 오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뭐야? 이와 기에 뭘 달리 보는 거야? 관계를 달리 보는 거야. 그렇지. 중앙 혹은 둘이 상호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하나다 완전히 이것도 좀 에바고 완전 달라. 이것도 에바야. 둘은 그냥 적당한 프렌드십.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보는 거야. 자, 이와 기의 관계를 이제 아예 대놓고 나오지. 이 관계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이 글은 전체가 다 이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들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규정했다. 이는 이를 모든 사물의 근원적 원리로, 기는 그 원리를 담는 그릇. 뭐야, 아까 나왔던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이 둥글고 모난 그릇에 담으면 모양이 모나 보이지만 그럼 뭐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릇의 모양. 그렇지. 보지만이라고 했어. 즉 결정은 누가 해? 그릇이 했어. 기가 했어. 그런데 물의 속성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이는 그렇지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야. 둘 다 나름의 가치를 동시에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둘 다를 인정한 거야. 둘 다를 인정한 거야. 이게 차이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황에 비해서는 이가 그래도 좀 더 강조해 준 게 누구야? 누구를 재조명한 거야? 이에 비하면. 이 황에 비하면. 기지. 아까 이 황은 뭐라고 했어? 이는 좋은 거고 기는 나쁜 거라고 했잖아. 그거에 비하면 얘는 누굴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야? 기를 살려주고. 이해했어? 그러니 상대적으로 얘를 보면 얘에 비해서 뭐를 강조한 걸로 보여? 기를 강조한 걸로 보이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서경덕만큼 대비를 이루는 기빠는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얘는 얘가 볼 땐 또 뭐를 강조해? 상대적으로. 이를 강조한 거지. 얘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는 거야? 바뀌지 않는다. 본성이라는 건 그대로는. 본성은 이인 건 맞다. 얘는 본성도 기라 그랬잖아. 이해됐어? 이 차이인 거야. 이 절충 구조를 아까 여러분들이 아주 그 용어를 쓰던데 변증법적. 변증법 누가 만들었어? 해겔이지. 변증법 알면 끝날 거야. 근대 철학 이후의 모든 사상적 기초는 해겔이 설명한 변증법으로 다 돼. 왜? 자, 삼각대에 산발이 3개의 원칙 있지. 셋이 가장 안정적이야. 뭐든지 기본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게 되는 모든 이론은 세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오늘이 양상반되는 성악과 자, 근데 성무성악설 이 얘기만 하고 내가 마무리할게. 성무성악설도 성선설, 성악설에 비추어 보면 그 어느 쪽도 아니지. 제3의 입장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3개로 볼 수 있기는 해. 근데 성무성악설은 성선설과 성악설을 모두 인정하는 절충이니? 아니지. 왜? 얘는 전제가 다른 거야. 왜? 성선, 성악의 공통점은 뭐야? 날 때부터
그렇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선천적이라는 거. 성모성학설은 본성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잖아. 근데 지금 얘기는 어때?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자, 그래서 기와 이를 각각 중시했어.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이때는 절충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은 가능한 거야. 이건 절충이야. 그러니까 성모성학설은 절충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둘 다 부정하거나 그들의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얘는 그 양쪽을 모두 인정하는 거지. 자, 마무리. 이처럼 기는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다양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물이 그릇에 담겨있지만 물과 그릇이 다르듯이 이와 기도 한 몸처럼 붙어있지만 각각 존재한다. 여기 밑줄 쳐봐. 이와 기도 한 몸처럼 붙여있지만 이와 기로 각각 존재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순이라고 해. 이건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야. 그래서 졸라 어려운 거야. 그 내가 여기 정리해 줄게. 여러분들이 읽는 모든 어려운 텍스트는 하나의 기본적 원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바로 절충적인 글이 항상 독해하기가 지랄 맞아. 이게 맞다는 것인지 틀린다는 것인지 그 말을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면 그게 참인 듯 보이지만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모순일 가능성이 있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독해의 난이도를 무조건 올리는 글은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딱 하는데 절충이 들어가면 무조건 글이 어려워져. 근데 왜 어려울까? 우리의 선입견은 항상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를 딱 이분법으로 나누기를 원해. 그 틀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순간 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의 사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것만 알면 돼. 아, 그럼 이게 그냥 절충인 글이구나. 이게 왜 모순이 안 되는지를 밝히려고 하지 마. 그냥 얘는 절충의 글이구나라고 이해하면 그 순간 끝나는 거야. 푸엔카레 법칙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나요? 모르나? 우주가 몇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나 뭐 이런 논증 같은 거 몰라? 어쨌든 보면은 자 이런 거야. 우리가 개미를 내려다보면 개미의 삶이 이해가 되잖아. 우리가 내려다보니까. 근데 우리를 어떤 위에 있는 존재가 내려다보면 우리도 개미같이 보인대. 그들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자 우리는 3차원의 세상을 살죠. 근데 우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 이건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 되는 거야.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해 못해. 절충이 그런 거야.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 이게 지금 절충이라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그럼 안 틀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숙제를 내주는데요.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은 동양 철학 다 풀어오면 돼요. 좀 더 풀어야 됩니다. 네? 93쪽까지. 아 그래 그 93쪽은 좀 심했다. 91 그래 알았어. 동양 철학만 합시다. 89쪽까지만 풀어오세요. 89쪽까지만 풀어오세요.